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콘노프의 김종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콘노프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2016년도에 설립된 블록체인, 대한민국 1세대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회사들이 해외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그 엔진을 가져다가 또 서비스를 그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설립 때부터 독자적으로 그 블록체인 엔진 기술을 개발했고요. 현재는 이제 글로벌 탑 수준의 엔진 기술을 다 확보해서 해외에도 저희 매출의 반 이상이 다 해외에서 날 정도로 해외에도 어떤 원천 기술도 수출하고 국내에도 많은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1등 블록체인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하면은 기억하시겠지만 한 4, 5년 전에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ICO 이런 거에서 엄청 열풍이 한번 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실제 그 결과가 좀 없었기 때문에 그 거품이 쭉 꺼지게 됐었죠. 근데 작년부터 또 아마 기사 같은 거 좀 블록체인 관련돼서 관심 갖고 보셨겠지만 디파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 실제 어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블록체인 상에서의 금융 서비스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는 메타버스, NFT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키워드만 스쳐도 주가가 막 날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요즘은 또 웹 3.0이라 그래서 웹 3, 웹 3.0이라고도 하는데요. 인터넷이 과연 다음에 인터넷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인터넷이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인터넷 상에서의 저희 회사가 많이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DID라는 분야인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DID가 그 새로운 인터넷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웹3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인터넷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또 변화해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인증순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DID, 그 다음에 이런 아이덴티티를 넘어서의 어떤 인터넷 얘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터넷을 얘기하려면 인터넷의 시작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1969년에 미 국방부가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미소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사실 데이터가 다 유실되잖아요. 그래서 분산된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구축한 아르파넷 프로젝트가 시초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아르파넷에 대학이나 민간들도 좀 참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일반 기업한테 공개하면서 민간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한편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썬에서 일하고 있던 팀 버너스리라는 엔지니어가 있었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엔지니어입니다. 이 엔지니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의 데이터를 좀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월드와이드 웹은 하이퍼텍스트라고 해서 일반 텍스트를 감싸고 거기에 어떤 링크 기능도 넣고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쉽게 보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1991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이트가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입니다. 지금도 이 원형 그대로 이 주소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로써 기존에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명령어를 쳐가지고 텍스트로만 보던 인터넷이 완전히 대중화되기 위해 되는 어떤 초석이 쌓이게 됐죠. 이후에 팀 버너스리는 미국 슈퍼컴퓨팅 센터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세계 최초의 브라우저인 모자익이라는 브라우저를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팀 버너스리에게 많이 물어봤대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어떤 제안을 하고 소프트웨어 만들었는데 특허 하나 안 걸고 소프트웨어 하나 돈 받고 안 팔고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왜 안 그랬느냐. 팀은 자신이 생각하는 웹이란 누구나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어떤 철학을 밝혔고요. 지금까지도 이 내용이 어떤 웹의 기본 정신으로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경 컴퓨터 책 출판사로 유명한 오렐리에서 웹 2.0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쓰게 됩니다. 기존과의 웹과 다르다는 뜻이었죠. 기존까지의 웹사이트는 어떤 읽기 위주의 어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태였고, 주로
읽기 위주의 어떤 웹사이트의 집합이었다면 웹 2.0은 이제 읽고 쓰기가 가능해져서 인터넷이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고 쓰기가 가능해짐으로써 누구든지 데이터를 올리고 그걸 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일종의 플랫폼이 된 거죠, 인터넷이. 그러면서 향후에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대체할 것이다. 이러면서 웹 2.0 시대의 어떤 선언을 알렸습니다. 웹 2.0 시대가 열리면서 사이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1996년에 웹사이트 수가 한 25만 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정확히 10년 후에 웹사이트는 8천만 개, 그리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유저 수는 10억 명이 넘어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현재는 웹사이트는 사실 몇십억 개가 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웹 2.0 시대가 막 열리면서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이 웹 2.0 시대의 대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나 이제 셀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방향으로 그 고객한테 전달하는 시장이었죠. 원사이드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게 양면 마켓이라 투사이드 마켓이라고 불러서 플랫폼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드 사이드에 많은 거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플랫폼에서 이 양 측면에 있는 그 셀러랑 바이어가 될 텐데요. 디맨드랑 서플라이 사이드 사이에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상호 교차 그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면 한쪽의 유저가 늘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다른 쪽이 같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막 주고받고 하면서 유저가 계속 늘어나게 되죠. 이게 한번 플랫폼이 이런 그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것이 발생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플랫폼은 아무것도 안 해도 유저들이 알아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특징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플랫폼은 점점 어떤 도미넌스를 확대해 가면서 독점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근래에 들어서 이런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아주 간단한 그 플랫폼 독점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 플랫폼이 어떤 도미넌스를 영향력을 확대해 가다 보면 자꾸 이제 셀러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입점한 애들은 무조건 10% 이번 시즌에 10% 할인해 이런 프리퍼드 그 어떤 조건들을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입점한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주면 여기서 쫓겨나니까 새로운 고객 접점을 찾거나 다른 플랫폼에 가야 되는데 그 비용 대비 우리의 마진을 줄이자라고 해서 사실 그 컨디션을 대부분 이게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용자 저희가 하면 더 싸게 파네 하고 더 사용자들이 많이 와요. 그럼 네트워크 효과가 더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영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플랫폼의 비즈니스를 BM을 좀 위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요. 플랫폼들은 그럴 때 대부분 저희는 우리 플랫폼 생태계의 어떤 위협이라고 하면서 경쟁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정말 많은 사례가 있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직도 핸드폰에서 교통카드를 못 쓰실 거예요. 갤럭시 쓰시는 분은 너무나 삼성페이부터 해서 교통카드 다 쓰고 오겠지만 애플이 그 기능을 못 만들어서 사실 못 넣는 게 아니죠. 그 NFC 기능을 애플 말고는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전에 이 NFC 기능을 서드 파티도 쓸 수 있게 하겠다고 API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이제 교통카드도 되고 결제도 쓸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애플은 다만 결제 기능이 있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경쟁에서 아예 빼버리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런 사이클을 돌면서 플랫폼은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독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그래프도 이런 중앙화된 플랫폼들이 어떤 성장하면서 어떻게 성격이 변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 초창기에는 유저들에게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성장하게 되고요. 또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자신이 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여러 서드 파티들 협력자들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벨로퍼나 크리에이터나 이런 사업체들을 초기에 막 모집하면서 협력 모델로 나아갑니다. 이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S자국제를 따라 쭉 올라가면 이 많은 엔티티가 모이면 모일수록 플랫폼의 밸류는 계속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가 옵니다. S커브의 위쪽에 가게 되면 이제 플랫폼은
자신의 일종의 좀 제로섬 게임이 돼요. 이 플랫폼에서 생겨나는 밸류를 딴 애들한테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 개발자나 이 크리에이터들과 경쟁하는 모델을 택하고 유저들한테 밸류를 뺏어오게 돼요. 뭐 간략하게 여러분들 뭐 인터넷 초창기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정말 OS PC를 사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윈도우를 깔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깔던 일이었어요.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가 팔리고, 윈도우가 팔리면 브라우저가 많이 팔리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호작용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윈도우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자체 넷스케이프, 아니 자체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지금은 넷스케이프이란 브라우저를 아무도 쓰고 있지 않죠. 이제 퇴출되게 됩니다. 그런 식의 중화된 플랫폼들은 협력사들과 나중에는 경쟁 관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도 비슷하게 아주 뭐 재밌는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앱스토어에서 뭐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받으면 그 앱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는 사실 구글과 앱의 어떤 결제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게 인앱 그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다른 결제 수단을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그 구글은 게임에만 우선 적용하고 있지만 애플은 전체 앱에 대해서 서드파티 결제를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수수료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포트나이트, 여기 연령대를 봤을 때 아마 잘 모르시는 게임일 것 같은데, 이게 다 전 세계 4억 명이 쓰고 동시 접속사가 100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사실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 포트나이트란 게임의 제작사가 에픽게임즈라는 곳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부분의 게임은 이 에픽게임즈라는 곳에서 만든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엔진 만든 곳에서 직접 만든 게임이고 하여튼 엄청난 게임인데, 자기네들이 애플이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자기네 그 모든 IP 판매의 30%를 무조건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 과하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자기네 자체 결제를 게임에 넣습니다. 이걸로 결제하면 거의 뭐 20-30% 가까운 할인을 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플은 당연히 앱스토어에서 이 게임을 이제 퇴출시켜 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이 에픽게임즈에서 바로 애플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독점으로 고발하고 지금 그 법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이거 플랫폼 독점에 대한 인앱 결제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글이 올해 한 6월경인가 이제 자기네들이 게임에만 받던 30% 수수료를 전체 앱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그 모든 이 IT 쪽에 있는 쪽에다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또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 앱스토어 결제자가 이 특정한 앱 자기의 결제 수단만 쓰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지 못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어요. 올해 그 8월 말에. 팀 스위니 대표가 트위터에 바로 썼습니다. 나 한국인이다. 이렇게 외칠 정도로 한국이 진짜 이런 플랫폼 독점의 선도적인 나라다. 이거 중국도 안 하던 일이었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저 팀 스위니 대표가 한국이 정말 선도적이라고 했는데, 구글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자기 결제 안 써도 돼. 하지만 다른 결제를 쓰면 수수료를 26%를 내야 돼. 자신의 결제를 쓰면 30%인데, 저 4%는 그 나머지 카드 수수료 이런 거 내면 사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공정위에서는 저 수수료 26%가 공정한지 또 따져보겠다. 이런 식으로 규제의 뺑뺑이 사실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들이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BM이 자신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광고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웹 서비스의 초창기 BM으로 많이 자리 잡으면서 플랫폼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플랫폼들은 자신이 확보한 데이터가 자신 서비스의 어떤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남한테 공개할 리가 없죠. 실제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면 그건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서로 막 다 막아놨어요, 서로. 이거 절대, 그거 네이버 내용은 네이버에서만 검색되게 막아놔요. 우리나라 네이버가 전 세계는 다 구글을 쓰는데 네이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네이버에서 쓰는 내용들은 외국 애들이 검색이 안 되게 다 네이버가 막아놨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그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절대 공유를 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플랫폼들은 자신의 어떤 데이터 사일로 내에 데이터를 계속 쌓아두고
그걸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뭐 지금 카카오가 뭐 정말 많은 서비스를 다 카카오 네이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플랫폼은 완전히 독점의 길로 가게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팀 버너스리, 인터넷을 만든 사람,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도 이 정보랑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이 공간이 소수의 IT 기업들이 이렇게 독점하면서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어요. 현재 전 세계 검색의 90%가 구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뭐 이제 페이스북, 메타라고 회사 이름 바꿨죠. 이 메타의 플랫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이용해서 인터넷 접속하는 사용자 수가 30억 명이 이제 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이 두 개 회사를 통해서만 집행되는 광고가 전 세계 광고의 60% 정도 된다고 해요. 팀 버너스-리는 이러한 그 플랫폼 독점으로 인해서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됐고 가짜 뉴스가 막 넘쳐나고 있으며 정치적인 어떤 뉴스들이 막 불투명하게 이게 어떻게 흘러댕기는지 모르는 이런 불투명한 정치 뉴스들이 막 범람하고 있다고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래 꿈꿔왔던 자신이 그려왔던 그 인터넷은 그 웹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그 웹의 어떤 근본적인 아주 큰 변화가 뭐 피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팀 버너스는 2018년에 인럽이라는 그 팀 버너스 인생 처음 영리회사 법인을 세우고 펀딩을 받아서 솔리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솔리드 프로젝트의 컨셉은 개인 정보들을 이 포드라는 그 개인 데이터 저장소죠. 이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개인 데이터는 다 포드에 넣어놓고 이 포드를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컨트롤하고 관리하게 하고 웹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포드의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서 어플리케이션 작동하는 방식의 프로토콜을 제안을 했어요. 현재 한 3년 정도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스탠다드들, 솔리드 프로토콜의 스탠다드들이 만들어졌고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팀 버너스-리가 추구한 방식은 결국 어떤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거였죠. 결국 데이터 오너십이 그 프로젝트의 어떤 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즘 그 NFT 뭐 굉장히 핫하죠. 그 NFT도 어떤 기술적 특징이 그 오너십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이 그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게임 쪽에서 NFT가 엄청 핫한데요. 사실 기존에는 게임사들이 그 자신의 게임의 어떤 IP, 컨텐츠 안에 그 게임의 재화나 그 게임 아이템들이 다 자신의 그 IP의 일부라고 봤어요. 그 컨텐츠에.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끼리 게임사의 허락 없이 그걸 거래하는 게 다 불법으로 이제 봤던 거였죠. 내 건데 너네들한 게임 안에서 쓰라고 내가 잠시 빌려준 거지. 이건 너네 거가 아닌데. 왜 니네들끼리 그걸 거래하니? 막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는 NFT, 이게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 필리핀에서 정말 전 국민이 하고 있는 그 NFT 게임인데 요걸로 사실 거의 평균 월급 이상의 수익을 벌 정도로 필리핀 사람들은 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저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저 게임을 하면 그 게임 안에서의 게임 재화나 아이템을 팔아서 그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평균 월급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오너십을 줬더니 그 게임의 밸류가 훨씬 커지는 것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게임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게 오너십을 좀 돌려주려는 선언을 다 하고 있죠. 요즘 게임 회사 주가들이 막 날아갔던 게 NFT 다 도입하겠다. 이거를 다 IR 때 발표하니까 주가들이 다 올라갔던 거예요. 정리해보면 그 웹 2.0은 기업 중심의 플랫폼 경제 생태계였고요. 이제 다음 세대의 인터넷은 소유, 인터넷이 읽고 쓰기를 넘어서 이제 소유, 그전에는 인터넷에 어떤 소유란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소유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개인 중심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사실 디지털 아이덴티티란 개념이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이덴티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플러스 남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서비스 사용하다 보면 회원가입 하시게 되죠. 뭐 개인정보 쓰는데 이건 그냥 내가 그냥 주장할 뿐이에요.
실제 오늘도 여러분 제가 만나서 명함도 나오겠지만 정말 이분이 이분인지는 그냥 그분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 명함만 보고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런 식의 이제 트렌드,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플러스 뭐 이메일 같은 거 저희가 몇 개 치면은 실제 이메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죠. 그렇게 그거는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 확인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그 이메일 갖고 있다는 거. 이런 식의 남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합쳐져서 아이덴티티가 돼서 사이트마다 저희가 수많은 아이덴티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있는 아이덴티티랑 저랑은 100% 똑같지 않죠. 뭐 여러 가지 아이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인터넷 초창기부터 있던 방식이고 실제 그 사이트에 저장된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그 서비스 사이트에서 활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어디로 옮기고 싶어도 옮기기도 어렵고요. 사실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요. 이게 다 이제 사이트 중심적인 이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이 아이덴티티 1.0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2000년 초반에 웹 2.0이 키워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이미 이러한 아이덴티티는 문제가 있다. 아이덴티티도 현실 세계의 아이덴티티처럼 우리가 지갑에 신분증 넣고 쓰는 것처럼 사용자 중심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덴티티 2.0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주창이 됐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PC에 다 신분증을 갖고 있다가 신분증을 뭐 여러 곳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제출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저 중심적인 아이덴티티 2.0이 15년 전에 이미 나왔는데 뭐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런 세상 오지 않았죠. 보시다시피 지금도 여러분 네이버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 구글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플랫폼에 종속된 아이디가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그 자신의 아이디 서비스를 소셜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떤 편의성을 준다는 것만으로 정말 자신의 그 데이터를 뽑아오는 수단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인터넷이 제가 이제 도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새로운 인터넷에 여러분 네이버 아이디를 쓰고 무슨 그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 형태의 아이디가 유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어떤 그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오너십을 보장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3.0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통제권을 보장하고 오너십을 보장하는 아이덴티티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답을 알고 있고 너무 현실에서 이미 너무 잘 쓰고 계세요.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에는 여러분이 신분증도 넣어놓고 어디 출입할 때 개인정보 없는 출입증도 넣어놓고 신용카드, 현금, 뭐 가족 사진도 개인정보도 넣어놓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 선택해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 지갑을 디지털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 3.0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존에 그 15년 전에 얘기됐던 아이덴티티 2.0과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 3.0의 차이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이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자기 주권 신원으로 보통 부르는데요. 단순히 중앙에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고 쓰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서버린이라 함은 그 홀 컨트롤, 그 사용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어떤 중심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앨런이란 분이 비트코인의 굉장히 주요한 개발자시고요. 지금은 과거에는 넷스케이프에서 지금 인터넷이 초창기에 아까 국방부나 이런 데서 떴기 때문에 보안 레이어가 없었는데 보안이 전혀 안 되는 거였는데 SSL이라고 해서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TLS, SSL을 해서 브라우저의 보안 레이어를 추가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주요 개발자고요. 그분이 이런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의 10가지 어떤 항목을 정의를 했습니다.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사용자가 뭐 언제든지 그 아이덴티티를 옮기고 싶은 지갑에 있는 거는 제가 딴 지갑으로 옮기는 거 제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네이버 아이디에 들어있는 제 정보 네이버 허락 없이 저희가 옮길 수 있나요? 절대 옮길 수가 없죠. 그렇게 포터빌리티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클레임의 공개는 최소화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뭐 또 뒤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덴티티 3.0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어떤 적합한 기술이 DID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DID는 그 Decentralized Identifier의 약자인데요. 탈중앙화 ID라고 보통 불립니다. 분산 ID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사전적 정의는 분산 원장 기술이나 분산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어서 중앙 집중형 등록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 세계적 유일한 식별자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DID는 영속성이 보장이 되고요. 또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암호학적으로 그 아이디의 소유자가 정확히 누구란 게 무조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어떤 중앙화된 기간 없이 아이디를 생성해서 쓸 수 있죠. 앞서 팀 버너스-3 말씀드렸지만 그 팀 버너스-3가 그 미국 슈퍼컴퓨팅 센터 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웹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드는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게 W3C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인터넷이 이렇게 전 세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이 W3C에서 웹에 관련된 인터넷 관련된 여러 표준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표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DID 역시 W3C에서 이렇게 다양한 표준들이 현재 계속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DID의 약간 이제 기술적인 내용인데 제가 뭐 간략하게 그 컴포넌트나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 현실 세계에서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려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제 신원을 확인시켜주면 주민등록증을 주죠. 그리고 제가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지갑에 넣어놓고 있다가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성인 좀 확인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지갑에서 꺼내서 주민등록증 주죠. 그러면은 그쪽에서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갖고 뭐 인터넷에 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런 정보 맞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만 확인해요. 이 진위 여부만 확인되면 주민등록증에 써있는 데이터는 다 믿게 됩니다. 이 방식 그대로 구현한 게 DID라고 보시면 돼요. 신원주가 이제 뭐 저고요. 제가 지갑 월렛안에다가 그런 크레덴셜을 받아두고 신원 인증기관 이슈어라는 곳에 가서 그 크레덴셜 주민등록증이죠. 크레덴셜을 받아서 지갑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쓸 때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을 하면 제가 선택에 의해서 이 크레덴셜을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 크레덴셜이 정말 저 신원 인증기관이 발급한 게 맞는지만 그 진위 여부만 확인하고요. 그때 확인하는 그 인프라가 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원 인증기관과 서비스 제공자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흔히 쓰시는 네이버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는 쓸 때마다 카카오가 계속 물어보고 카카오가 맞아 틀려 얘기해주는 방식이에요. 그걸 쓰는 이유는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쓸 때마다.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죠. 하지만 DID는 우리가 여기서 주민등록증을 어디서 내든 행안부가 전혀 모르죠.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게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앞서 그 클레임 공개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부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현실 세계에서 편의점에 주민등록증을 내면 제 주소도 나오고 뭐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주민등록 나이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을 그 DID 방식으로 구현하게 되면은 그 주민등록증이 저렇게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을 때 실제 제출할 때는 일종의 계산을 하는 식입니다. 오늘 날짜에서 생년월일 뺐을 때 그게 플러스 20이야? 라는 거 물어봤을 때 답이 오케이면 오케이란 정보만 가는 거예요. 실제 제 생일을 공개하지도 않고 뭐 제 성별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신원 확인이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값만 공개하면서 어떤 신원 정보를 쓸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잔고가 1,000만 원 이상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지금은 잔고를 정확하게 그 시점에 모든 걸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1,000만 원 이상 잔고가 있는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셀렉티브 디스클로저라고 하는데요. 선택적 이렇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인증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지갑을 핸드폰에 저희가 막 이런 신원 정보 갖고 다니다 보면 뭐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럼 그 정보들 또 전부 다 다시 받아야 되냐. 현실 세계에서 지갑 잃어버리면 굉장히 사실 난감하잖아요. 근데 뭐 이 IT에서는 이제 그런 걸 보완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갑에 있던 걸 사실 뭐 네이버에다 보관해 놓으면 사실 네이버가 그걸 또 다 볼 수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트라는 어떤 기법들을 도입하는데 볼트를 쓰면 이 지갑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산을 쫙 나누게 됩니다. 나누고 여러 서버에 나눠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앞뒤 순서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암호학적으로 조각으로는 절대 원본 데이터를 찾을 수 없게 이렇게 검증된 방식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크릿 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트레시홀드를 정해서 10개로 쪼갰는데 8개가 모여야지만 값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7개가 모여도 하나를 갖고 있나 7개를 갖고 있나 이거를 해킹해내는 그 수학적 난이도가 동일합니다. 8개가 되는 순간 무조건 찾아지게 되고요. 이런 기법을 통해서 키를 이제 클라우드에 그런 신원 정보들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러한 DID가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몇 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그 DID 개념을 저희가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MyID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이 MyID는 DID에 충실하게 저희가 구축한 블록체인 상의 이슈어 베리파이어 그 월렛
그리고 월렛도 저희가 직접 만든 월렛도 있고요. 그 서드 파티들이 쓸 수 있도록 그 월렛을 SDK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 아까 그 개인 데이터 저장소도 있고요.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 금융 실명 인증 서비스입니다. 그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비대면으로 여러분의 신원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하는 곳은 은행입니다. 금융기관들이죠. 비대면으로 계좌 한번 개설해 보시거나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비밀번호를 한번 변경하려고 해보셨으면 굉장히 그 방문은 하지 않고 비대면을 하려면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요. 신분증 촬영을 하고 뭐 휴대폰 인증도 하고 또 뭐 계좌 정보도 확인하고. 근데 그게 은행들이 뭐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규제 가이드입니다. 금융위에서 이렇게 그 대면으로 원래는 꼭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불편하니 비대면으로 할 때는 이 정도 수준의 신원 확인을 해라 라는 게 금융위의 가이드예요. 그거에 맞춰서 금융기관들이 다 그런 식의 인증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복잡한 인증을 했으면 그 결과를 이 DID 크레덴셜로 발급시켜서 그런 금융 업무가 있을 때는 그걸 제출하는 걸로 가름하게 해달라. 이거를 저희가 이제 금융위에 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최초고 아직도 유일하게 그 NH은행과 신한은행에 이 서비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DID 기반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 서비스예요. 이 부분은 그 접종 정보 역시 어디 가서 이 사람의 접종 여부를 확인할 때 업장에서 일일이 질병청인데 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확인하면 질병청이 견뎌낼 수가 없겠죠, 그 서버가. 이게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걸 DID의 어떤 신원 증명처럼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이거의 진위 여부만, 이게 정말 질병청에서 발급한 게 맞는지만 확인하면 저기에 쓰여 있는 화이자에서 맞았다, 접종 완료했다, 이걸 믿어주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으로 그래서 현재 저희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어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신원 정보 데이터들은 저희가 증이라는 서비스 안에서 직접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현재 한 10만 명 정도 사용자가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 실명 인증이나 휴대폰 본인 인증, 그리고 뭐 백신 접종 정보, 운전면허 인증 이런 부분들을 담는 일종의 신분증 지갑 앱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주 안심코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제주 안심코드는 저희가 제주도와 함께 구축한 그 제주의 어떤 관광형 그 방역 인증 서비스예요. 오늘도 여기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QR 인증 갖고 여기 왔다는 거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저 네이버 카카오 방식을 사실 제주도에서는 도입하긴 어려웠어요. 저 방식은 제 개인정보, 제가 QR을 생성하죠. 그리고 그 저 단말기에 리드하면 그 단말기가 질병청에 보고하는 방식이에요. 제 개인정보를 받아다가 보고하는 방식. 저희가 수기 정보로 쓰는 걸 그대로 그냥 디지털로만 바꾼 겁니다. 그 보고의 책임이 업장에 있는 거고 업장이 절대 개인정보 수집하면 안 되는 거죠. 제주도는 반대의 방식으로 사실 리더기를 막 한라 백록담에다 올려놓고 누가 관리하고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관광지 곳곳에 QR을 대신 다 붙여놨습니다. QR을 붙여놓고 사용자가 QR을 읽어서 내가 어디 왔다는 거를 내가 보고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그 제주도 전체에 56,000개 정도의 QR을 뿌려놨고요. 제주도 전체 업장의 한 95%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뭐 택시나 버스에도 다 붙어 있어요. 또 재미있던 어떤 사용 사례가 그 제주도민이나 제주도에 가셨던 분들은 이걸 다 써보셨을 텐데 택시에다 어떤 소지품을 놓고 내리셨던 분이 자기의 방역 그 인증 안에 이건 내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제출했다는 게 목록이 쭉 다 앱에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업장에 그걸 남기면 안 돼요. 그거는 개인정보를 업장에 관리하면 안 되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남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록을 보고 내가 몇 번 택시를 탔었구나 라고 알고 바로 그 본질품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한 200만 건 가까이 앱이 다운로드되고 월 1000만 건 이상씩 사용이 되면서 사용자 수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DID는 저희가 또 대시보드를 SaaS 형태로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서 복잡하게 막 그 DID를 어떻게 뭐 구축할 필요 없이 저희 마이아이디 파트너 센터를 통해서 간편하게 DID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디까지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를 넘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것이냐, 새로운 인터넷 시대.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뭐 딱 봐도 이제 정부에서 만든 것처럼 생겼죠. 실제 뭐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이 데이터가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쓰겠다. 그래서 개인이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 통제하고 이를 원하는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이 데이터가 되면 금융 서비스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지는 금융 서비스를 다 모아서 하나로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뭐 건강 정보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병원과 뭐 보건소에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나에게 최적의 건강 헬스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아주 주도적으로 마이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사실 물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를 이제 부처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가 있고요. 또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도 있습니다. 다 각각 추진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방식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는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센스를 주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정이 되면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그 개인정보를 다 모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권한을 이제 주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뭐 금융기관도 다 그 라이센스 받으려고 뛰어들었고요.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도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뭐 작년에 논란거리가 있었는데요. 그럼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까 그 정의를 하는 과정 중에 금융정보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100% 다 그냥 금융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달라면 다 줘야 돼요. 근데 금융기관이 네이버한테 받아올 거는 금융정보를 받아와야 되는데 뭐 카페 정보를 이거 받아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에 있는 그 쇼핑 정보 어떤 물건 샀는지 정보 달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거 어떻게 주냐 그게 왜 어떻게 금융 정보냐고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금융위가 중간에서 유권 해석을 한 게 신용을 판단하는 데 도움되면 그거 줘야 된다라고 유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쇼핑 목록도 줘야 된다고 결론이 난 거죠. 이커머스 업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영업 비밀이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모은 정보인데 그걸 가지고 사용자한테 이거 너 더 사볼래? 이렇게 하면 자살 꼬시고 이런 용도인데 이거를 그냥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엄청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사실 이거의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주라면 줘야 돼요. 근데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봐요. 지네들끼리 제 정보 갖고 주네 뭐 안해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뭐 최종 결론은 금융위에서 카테고리 정보만 옷을 샀다, 뭐 먹는 걸 샀다 그런 카테고리 정보만 주는 정도에서 사실 봉합이 됐지만 사실 제가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사용자한테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다 주는 걸로 하자라는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진행은 되진 않았어요. 이처럼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이런 마이데이터 하는 것은 이제 마이데이터 1.0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 사업자를 정해서 이게 주는 거죠. 지금처럼 여전히 이런 정보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죠. 뭐 제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물론 쇼핑 정보 다 출력해가지고 은행에 줘도 됩니다. 아날로그로는 줄 수 있는데 디지털로는 못 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한이 있고 또 다른 빅브라더를 저렇게 모아놓으면 또 저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빅브라더를 낳는 문제가 있죠. 진정한 마이데이터가 되려면 마이데이터 2.0이라고 해서 결국 그 팀 버너스가 추구했던 모델, 그 개인 데이터 저장소를 별도로 분리해서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 PDS 개념을 넣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이 마이데이터 2.0 방식이긴 해요. 행정 정보들을 각 지자체들이 PDS를 구축하고 이거 뭐 개인이 뭐 돈 내서 구축할 수 없으니 너네 그 지자체 로컬 시민들을 위해서 다 제공하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행정 정보를 넣어줄 테니 너네들은 그걸 이용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라 라는 방식으로 행안부는 이 마이데이터 2.0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PDS가 뭐 지금 최신의 어떤 트렌드로 나온 건 사실 아니에요. 이미 유럽에서는 10년 전부터 이 PDS 다양한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국가 주도로 하는 부분 나라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엔 딴 나라는 막 민간에서 독일에서는 막 블록체인을 연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PDS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태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도 뭐 웹 3.0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 아이디도 뭐 탈중앙 아이디까지 나왔는데 근데 여전히 그런 컨텐츠들, 데이터들이 중앙화된 곳에서 컨트롤한다면 사실 또 의미가 없죠. 뭐 우리가 요즘 특히 핫한 NFT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으로 NFT 갖고 있어도 그 NFT를 구성하는 원본 데이터가 뭐 네이버 그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는데 네이버가 그걸 없애버렸다고 하면 그냥 사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스토리지도 탈중앙화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스토리지도 자연스럽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중앙화 스토리지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IPFS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Interplanetary File System이라고 행성 간 파일 시스템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진짜 지구와 네트워크가 없는 화성 간의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긴 합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거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그 당나귀라든지 이런 어떤 불법 소프트웨어 같은 거 구할 때 많이 썼던 그 P2P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하자라는 것이 IPFS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IPFS는 그 옛날에는 그 불법 다운로드라든지 어떤 그 데이터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자신이 컴퓨터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지만 자기도 컴퓨터를 켜놔야지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제적 요인이 있었는데 제너럴한 데이터를 거기까지 올리려면 어떤 경제적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일코인이 아까 그 IPFS라는 그 기술에다가 이런 블록체인 인센티브 레이어를 추가를 한 것이에요. 그래도 이 나름대로 워킹을 하고 있어서 뭐 7조 원 규모의 마켓캡이 그 시장 규모로 현재 워킹하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파일코인이 기본적으로 IPFS를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IPFS 말고도 앞서 그 볼트 분산 저장하는 걸 이용한 이런 스토리제이라는 탈중앙화된 스토리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앞서 엔진도 독자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탈중앙화 스토리지 PDS 이런 그 인센티브 시스템 이런 것도 저희는 전부 다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 사진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공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 100년 정도 전쯤에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 증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면서 에너지 이제 큰 동력원이 전환되는 시점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증기기관을 이용할 때는 아시다시피 어떤 보일러실처럼 큰 어떤 동력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 작은 기계들로 동력을 이 샤프트랑 벨트랑 막 그 통일을 다 연결해 다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이런 걸 이제 그룹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이 그룹 드라이브 방식으로 공장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전기가 딱 나오니까 그럼 엄청 큰 모터를 하나 놓으면 되겠네. 그룹 드라이브 방식으로. 아니다. 기존 거 없애고 공장 재설계해서 기계마다 모터를 달면 된다. 기계마다 동력을 넣는 건 이제 유닛 드라이브 방식으로 해야 된다. 엄청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 논란이 어느 정도였냐면 10년 동안 막 학회에서 막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게 효율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톱니 어쩌고 막 10년 동안 논문을 갖고 싸울 정도의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답을 알고 있죠. 다 유닛 드라이브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자들이 답이 너무 뻔한 건데 이거 갖고 왜 이렇게 우리가 싸웠을까라고 오히려 연구해 봤다고 해요. 그 결과는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좀 우수한 기술이 나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쌓아왔던 지식들, 경험들 이런 거를 다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최근 사실 일본을 보면은 그런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것 같아요. 일본 요즘 혁신도 뒤처져 있고 막 그런데 그 도장 문화를 못 버리고 우리는 사실 디지털 인증 여러 가지 디지털 인증 수단을 막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고 어떤 스마트폰에 도장을 어떻게 인지시키는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일본이 이런 그 혁신이 뒤처져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인터넷이 이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도 좀 기존에 너무나 당연한 것은 없다는 생각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